코로나19 이후 언론의 새로운 규범과 역할입니다. 박영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영흠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장의 이야기, 좀 더 실천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한 점검과 비판에서 출발해서 전통적인 언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롭고 기발한 엄청난 원칙을 새롭게 제안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이 직면해 있는 최대의 난제가 신뢰의 추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규범이 요구되는 걸까를 나름대로 오랫동안 고민해 본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가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조금 전에 피카드 교수님께서 어떤 신종 감염증의 확산이 언론의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언론에게 왜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인가? 왜 기회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 언론을 불신하고 외면하던 시민들의 눈과 귀가 다시 언론에 쏠리기 때문입니다. 좌장이신 김용욱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저널리즘의 재발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종 감염증이 전파되는 국면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시민들은 전통적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여러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뉴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잘만 대처한다면 언론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인 이유는 무엇인가? 신종 감염증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종 감염증 자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현상이고 정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 자체로 취재와 보도가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고충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더 있습니다. 신종 감염증의 확산이 기존의 저널리즘 원칙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서로 모순되는 가치들이 표면화되고 충돌하는 그런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저널리즘의 원칙이라는 것은 원래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는 동시에 실현하기 어려운 모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두 번째, 시민들의 위험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심각성을 경고해야 하지만 또한 과도한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는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서 정부 조처에 적극 협조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방역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건당국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도 언론에게는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 언론은 일종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대로 앞으로 신종 감염증이 계속 우리 일상에 침투해 온다면 앞으로 계속될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치르느냐에 따라서 언론의 신뢰 회복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는 데 필요한 언론의 규범을 새롭게 고민하고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12개 주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양적인 내용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크게 세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취재를 담당했던 현장의 기자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담당했던 공보 담당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언론과 인터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언론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계 속에서 별다른 준비나 고민 없이 신종 감염증 확산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대응했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파편화된 사실을 단순 중계하는 보도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표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중이 88.3%에 이릅니다. 이 기사들의 대부분은 질병관리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보 체계를 통해서 전달하는 감염 현황과 확산 경로와 같은 그런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심을 두는 기사들이었습니다. 표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분석 해설 기사는 5.6%, 탐사 기획 보도는 전체의 0.5%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보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취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참조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언론의 책임을 떠올려 본다면 이러한 수동적인 보도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내용적 프레임 분석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표에서 위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결과 프레임이 46.2%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단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들을 말합니다. 세 칸 더 내려가시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 질병 확산 및 현황 프레임 25.9%입니다. 전체 기사의 3분의 2가 이렇게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표의 맨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시면 코로나19에 대한 시민 공중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 과학 정보나 보건 예방 정보의 비중은 각각 1.9%로 매우 적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하게 부정적인 보도를 통한 불안 조성입니다. 언론은 감염증 현실과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을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언론의 정파성입니다.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죠. 언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와 공생관계를 맺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취사 선택한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정치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슈마저도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활용한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이런 경향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의사들이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의학의 영역을 정치의 문제로 자꾸 치환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도 코로나19 보도에 대한 언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서 이러한 정파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편향입니다. 부정편향은 언론이 뉴스를 선별할 때 부정적인 문제에 더 큰 뉴스 가치를 두는 그런 관습적인 성향을 말하죠. 부정적인 정보에 수용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언론은 부정적인 정보가 더 뉴스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뉴스를 발굴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무언가 잘못한 점이 있다라는 비판은 언론이 가장 선호하는 기사 장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오늘날 언론의 많은 비판은
더 많은 주목을 이끌어내려는 언론의 욕망을 위한 도구화된 비판, 관습화된 비판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언론의 권력 비판이 뉴스 가치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으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더 뉴스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기능적 수단으로서 비판을 관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 있는 예외적 재난 상황에서조차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비판은 더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홍수가 났을 때 제방에서 구멍을 찾아내서 제때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겠지만은 언론이 없는 구멍을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언론은 단기적 시각, 섣부른 추측, 왜곡된 해석으로 부정적으로만 상황을 평가해서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제목들은 감염증 확산이 초래한 부정적 상황을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예시들입니다. 구멍이 뚫렸다, 초토화됐다, 공포와 패닉 상태다, 전국이 지뢰밭이다, 경제가 쑥대밭이다, 국민이 이재민 신세가 됐다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고요. 또한 우왕좌왕, 갈팡질팡, 오락가락, 뒷북 같은 용어를 써가면서 방역 대책의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성과에 대한 찬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초기에 언론은 한국 방역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무능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책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라는 비판이죠. 물론 정부가 모든 정책을 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종 감염증 상황에서 불가피한 초기의 정책적 혼선과 확진자 발생을 무조건 리더십의 실패나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언론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의 성공보다는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정권의 방역 대책에 흠집을 내거나 부정적 상황을 과장하는 데 집착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 점입니다. 신종 감염증 확산 시기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가시화되는 국면입니다. 사람이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공포와 불안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정보 추구를 하지 않게 되고 위험원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어떤 인지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확진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가 범람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된 진단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고 그 결과로 시민들이 혐오의 대상을 찾게 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편승했습니다. 확진자 개인을 공격하기도 했고 확진자 집단의 낙인을 찍어서 차별과 배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고 계시지만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성소수자 클럽이라는 사실을 굳이 부각시키거나 신천지와 같은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평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중국 동포들에 대한 혐오를 극대화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방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역학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그리고 또 향후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 감염증 전파 국면에서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변화해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범을 나름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한 정보 전달보다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집중하고 단순한 사실의 전달보다는 심층적 해설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종 감염증 확산 국면에서는 신속성보다 다소 느리더라도 정확한 정보 전달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정보의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뉴스의 정확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가치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신뢰의 위기에 처한 언론이 시민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효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정보 채널이 다변화된 지금의 매체 환경에서 신속한 정보는 전통적 언론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화면에 지상파 3사의 뉴스 보도를 모아봤는데요. 전통적 언론들이 모두 그날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보도하는 데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과연 전통적 언론에 기대하는 것이 이런 소식을 빨리 전하는 것일까요? 시민들이 전통적 언론에 필요로 하는 것은 어쩌면 정보의 불확실성과 범람하는 허위 정보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참조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시민들은 퀴즈쇼에 나오는 전화 찬스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퀴즈쇼에서 답을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저를 누르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적 언론은 SNS나 유튜브가 전할 수 없는 정보를 발굴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익은 정보, 파편화된 정보가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심층적 분석을 거친 종합적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는데 독감 백신 접종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뉴스가 전달하고 또 독감 백신을 맞아도 안전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망자 발생 사건을 전달하고 안전성 여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언론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언론은, 전통적 언론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또 예년의 독감 백신 접종 사망자와 올해의 사망자의 수를 비교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지금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한지 맞지 않는 것이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자들의 시간이 많아지려면 취재 인력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증에 대해서는 전문가조차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교차 검증해야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언론에게는 그럴 시간과 인력이 없습니다. 심층성은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전문성은 과학적 전문성과 과학과 대중을 매개하는 전문성을 모두 합쳐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에는 이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의료보건 전문 기자가 있는 언론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취재 기자들은, 코로나 취재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보건복지부 출입을 하다가 어쩌다 코로나 기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복지 분야 기사는 많이 써봤지만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낯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이 지금부터라도 보건 의료 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보도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의 뉴스 가치를 버리라는 점입니다. 신종 감염증 확산 국면에서는 정파성과 부정 편향의 뉴스 가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뉴스 가치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이제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같이 찾아 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언론이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물으실 겁니다. 비판은 저널리즘의 숙명인데, 본질인데 그걸 포기하란 말이냐?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방역 대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계속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어떤 비판이냐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비판 그 자체가 언론의 임무는 아닙니다. 언론의 임무는 감시와 견제입니다. 비판은 그 감시와 견제를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비판이 정말로 감시와 견제를 위한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비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쉽게 주목을 끌기 위한 하나의 뉴스 가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부정의 뉴스 가치에 매몰되는 것은 어쩌면 그게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과 해법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위기는 언론이 늘 가던 이 쉬운 길을 관행대로 계속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수용자들이 언론 보도에 대한 코로나19 보도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한 것인데 높은 이용도와 비교할 때 신뢰도는 크게 낮습니다. 언론은 왜 이런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언론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전문가 인터뷰에 응했던 기자들도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뉴스의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이 아닐까를 묻고 싶은 겁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정파성과 뉴스 가치에 언론이 계속 매몰되어서 집착한다면 신뢰도는 앞으로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처방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해를 끼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유포된 허위 사실을 말합니다. 물론 전통적 언론이 앞장서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주범은 아닙니다. 인터뷰했던 기자들도 전통적 언론을 허위 조작 정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항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이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만 정확하면 된다고 인식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되고 있을 때 전통적 언론이 처방적 성격을 가진 교정 정보를 생산해서 투입함으로써 공론장의 정보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팩트체크는 이러한 교정 정보를 유통시키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코로나19 국면을 통해서 입증된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된 내용을 더 활발히 널리 전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공보 체계와 언론이 협력해서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감염병 국면에서 언론이 방어적으로 자기 완결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런 언론을 평가하고 기억하고 나아가서 신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언론을 필요로 할 때 언론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기자 생활도 경험하신 분인데 코로나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정말 가혹하리만큼 비판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분석적 내용보다는 단순 전달이 많았다. 그리고 정파성을 의학 보도에서도 드러냈다. 그래서 또 불안을 증폭하고 확진자의 낙인을 찍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떤 대체 불가능한 효용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